대표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현 대표님은 아마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저희가 우파 진영이 사실은 부족한 게 이론과 학습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규제 TV는 많이 보시죠? 네, 정규제 TV를 많이 보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우파 진영에서 정규제 선생님 이상의 깊이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박승현 선생님께서. 그래서 우파 진영의 학습을 제대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참 귀한 분으로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백로 박승현 선생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초점이 좀 너무 밝아서 흐릴 것 같죠? 네. 한번 꺼볼까요? 네. 요 앞에 긁어드릴까요? 앞에 거를 여기서 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잘 보이시겠나요? 제가 한 1시간. 예. 제가 이게 시간이 오버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 아슬아슬했습니다. 저기 보통 민노총 애들이 서울에서 시위를 하면 주중에 하는데, 주중 오후에 하는데 오늘 아침 9시부터 시내에서 해갖고 거기에 갇혀가지고 첫 차를 놓치고 원래 예약했던 차를 그 다음 30분 후 차를 탔는데 다행히 대전부터 앉아서 와서 아직은 기력이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여러 이제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좀 약간 우울한 얘기, 저는 좀 심각하고 우울하고 근본적인 얘기를 주로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심각하고 우울하고 근본적인 얘기를 좀 오늘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진정성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새 굉장히 보수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요새 이제 반일 프레임이 반일파리가 하도 설쳐서 좀 안 그런 면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20대 남성 애들 같은 경우에 거의 태반이 한 60, 70%가 문재인 욕 많이 하고요. 호남 사람들 중에 서울에서 생활하는 이 전문인들이 거의 태반이 문재인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문재인에 반대한다고 해서 그럼 자한당 찍을 거냐?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투표를 포기하면 했지 자한당으로는 안 찍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진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진정성의 징표를 한 6가지 정도 꼽는데, 우선 탄핵에 대한 평가 반성인데요. 이게 그리 쉽지 않아요. 요새 황교안 대표랑 같이 다니기도 했던 젊은 층들, 자기 스스로 보수 우파니 심지어 극우파니라고 말을 하면서 만들어낸 말이 있어요. 태극기 들고 시위하는 이 노년층 세대를 비웃어서 탄무세라고 불러요. 걔들이 만들었어요. 탄핵을 앵무새처럼 탄핵 무효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탄핵 과정이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과정이고, 조선중앙동화나 김무성, 유승민 같은 자들이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거 아니었냐, 이런 얘기죠. 제가 요 원고 고스란히 우리 최춘장님께 드릴게요. 원고는 쓰지 마시고 코멘트 혹시 쓰시려면 쓰세요. 괜찮아요, 안 쓰셔도. 사진 찍으셔도 되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그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미중 전쟁의 성격에 대한 이해예요. 아까 제가 평소에 인사하고 잘 지내긴 하지만, 심지어 정규재 선배, 또 조갑재 선생까지만 해도, 이걸 그냥 패권전쟁, 무역전쟁으로 본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는 좀 다른 게 깔려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문명을 어떤 가치와 원칙에 의해서 운영해 갈 거냐, 라는 굉장히 근본적인 차원이 깔려 있는데, 그거는 잘 주목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조국이가 대법원의 작년 10월 30일에 있었던 징용 판결, 그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인데, 그 징용 판결에 반대하면 친일파고 그거는 이적행위다라고 그거는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은 나서서 이거는 징용 판결은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을 제대로 정면으로 그걸 돌파하는 사람들이 조중동도 그걸 안 하고 조중동 오히려 반일 그 히스테리에 불지르고 있잖아요, 옆에서. 그 다음에 뭐 자한당은 뭐 이제 요번에 그걸로 저는 황 대표가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같이 문재인 손바닥에 올라가서 반일파리 같이 깨춤추겠다고 이제 이렇게 나가버렸으니까 저거 어떻게 말리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해방 필연성에 대한 이해. 우리는 이건 이제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종교에서의 그 타임 프레임, 시간이라는 건 굉장히 인내를 하고 길게 가기 때문에 북한 해방되는 거 맞아, 그게 섭리야. 오히려 쉽게 인정을 하실 수 있지만 이 세속에서 정치나 무슨 신문에 글깨나 쓰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나중에 수정됐는데 초안 단계에서 중앙일보와 국회 미래연구소 국가기관이에요. 국회 소속기관인데 거기서 만든 보고서를 보면 김일성 영생교 김정은 체제가 앞으로도 50년 가고 김정은이 계몽군주가 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김정은이 뭐 비핵화하고 개혁개방 가고 그리고 자기 체제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없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의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이런 헌법을 건드린다든지 선거법을 갖고 장난하는 거에 대해서 결사코 반대하겠다. 지금 그럴 때 아니다. 미중 전쟁이 굉장히 심각하고 북한이 언제든지 급변 사태에 접어들 수 있는 상황인데 헌법 가지고 장난질하냐, 선거법이나. 이런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나경원에는 실컷 문재인 욕한 척 하다가 끝에 가서 방점은 어디다 딱 찍냐면 이원집정부제 헌법 개정에 방점을 찍었거든요. 그날 연설에. 문재인대로 그 수석,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한 그래서 그것만 대서특필된 바로 그 연설에 마지막 방점은 개헌에 찍혀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와 미국 보수혁명에 대한 이해인데요. 트럼프가 그냥 한 명의 그런 그냥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 뒤에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정신혁명, 보수주의 정신혁명의 물결이 배경에 딱 깔려 있는 건데, 그냥 만나서 이병태 교수 같은 사람도 그 유튜버 같은 데 나와서 뭐 트럼프 장사치 뭐 이런 정도로 그냥 폄하를 해버리고 끝내버리고 마니까 야, 이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상황 파악하고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6가지 징표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쟤들만 이 징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조중동과 그리고 빠샤시,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싱글 몰트 위스키가 야마자키거든요. 일본 애들이 잘 만들어요. 그거를 호텔에서 저는 먹을 공부는 안 되고 말만 들었는데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 4명이 가서 보수적이고 우파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야마자키를 시킨다 그러니까 너 임마 지금 반일을 해야지 왜 일본 위스키를 먹냐 그래가지고 거의 반병신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하도 열이 받아서 자기만 야마자키 벌컥벌컥 먹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위스키를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쪽 애들 조국이나 뭐 문재인이나 586만 이 반일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 담론 담당 지식층 전체가 막 미쳐서 춤을 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황교안 대표 행태에서도 드러나지만 자한당의 상당수 지도부의 입장도 저쪽이란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는 이 진정성의 징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진정성의 징표가 없으면은 선거는 이기기 어려워요. 옆에서 아무리 거들어주고 싶어도. 그게 냉혹한 현실이에요, 이제. 이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야, 거기 그냥 배부른 쓰고 기득권이야. 그것 찍느니 차라리 문재인이 찍어주고 말어. 걔들은 그래도 선수야. 놀 줄 알아. 이게 사람들의 반응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어목하고 이 우울한 현실에서부터 말씀을 여쭈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 우리가 조중동이나 언론을 보면 저쪽 한결의 오마의 경향이 아니라 떡하면 체제보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럼 그 원어가 뭐였냐?
시큐리티 개런티예요. 안전 보장이에요. 그럼 미국에서 지금 만약에 레짐 시큐리티 개런티, 그러니까 체제의 안전 보장, 김일성 영생교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 종교거든요, 일종의. 여기서 잠깐 그 종교 교리를 제가 해석한 종교 교리를 말씀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80만 년 전에 호모 이렉투스의 한 무리가 조선반도에 들어왔다. 조선반도에 들어온 호모 이렉투스는 조선반도 안에서 상당히 특별한 성격이 있는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로 자체 진화했다. 그들이 이 진화설을 분토기원설이라고 해요. 조선반도 안에서 현생 인류로 자체 진화한 이 일족이 조선민족의 뿌리다. 이 조선민족의 민족됨을 완성시킨 것이 민족 메시아 김일성 수령이시다. 우리는 수령께서 부여하신 사회정치적 생명에 의해서 그 속에서 영생할 수 있다. 다 걔들이 쓰는 단어예요. 지금 걔들이 쓰는 단어를 갖고 제가 조합을 해드린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정치 사상, 일반적 빨갱이가 아니에요. 쟤들 사교라니까요. 김일성 영생교라는 전체주의 사교예요. 이때 전체주의라 하면 뭐냐면 계급을 내세우든 민족을 내세우든 혹은 둘 다 내세우든 피바다 투쟁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민족을 내세우는 게 나치나 일본의 텐노 전체주의가 되는 거고, 계급을 내세우는 그게 공산주의가 되는 거고, 북한은 그 둘 다 섞여 있고요. 그래서 이건 전체주의 사교거든요. 그러면 자, 만약에 미국에서요 어떤 정신 멀쩡한 놈이 나 지금 북한하고 딜을 하는데 우리가 전체주의 사교의 체제 안전 보장을 해야 돼, 이 소리를 했다가요 정치 생명이 끝나요. 이때까지 해온 얘기 시큐리티 개런티 안전 보장은 너희가 정상국가화 되면 미국이 침공하지 않겠다라는 국가 안전 보장이에요. 그러다 너희 내부에서 혁명이 나건 홍콩시위처럼 시위가 벌어지고 쿠데타가 나서 체제가 바뀌어, 레심이 바뀌어, 그건 어떻게 미국도 할 도리가 없지. 그런데 가만히 지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조중동에서 뻑하면 다 체제 안전 보장 얘기를 해요. 어느 어디에도 Regime Security Guarantee라는 영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그렇게 가요. 왜냐? 저는 무엇을 의심하냐면 우리나라의 제도권 상류층이 분단을 선호하는 거예요. 분단 게임 안에서 보수파리, 우파파리가 좋거든요. 적당히 반공 표방해주고 적당히 빨갱이 욕하고, 그리고 자기는 집토끼화되어 있는 지지층을 끌고 갈 수 있고. 근데 이 체제가 확 허물어져 버리면 처음부터 새로운 게임을 해야 되고, 그 새로운 게임에서 그 환경에서 자기가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영향력과 권력을 누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제가 아까 6가지 징표 어디 하나라도 제대로 맞는지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의 이른바 보수니 이른바 우파니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담론하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 우리 속 타서 발 댕댕거리는 민초 말고 제대로 탄핵을 반성평가하는 자 있나? 제대로 미중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조중동의 칼럼니스트 있나? 제대로 반일 프레임에 대해서 야 이건 사고 친 거야 너희들이, 대법관이 문재인 정부 코드에 맞는다는 김명수 대법관 일당들이 직권남용 사고 친 케이스야 라고 제대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나? 북한에는 이거 언제든지 될 수 있는 상태도 있어. 지금 완전히 숨통이 졸려가지고 지금 거의 트윗 한 방에 판문점까지 쪼르르 기어 내려오는 상황까지 간 거야. 저는 그 트위터 출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그 명칭도 제가 붙였어요. 조중동은 또 많은 사람들은 그때 뭐라 그랬냐면 김정은과 문재인한테 또 놀아놨다 하네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해석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심각한 우리 내부에 우리가 흔히 보수니 우파니 우리 편이 될 수 있다라고 전제하는 사회 지도층적 인사 혹은 영향력이 큰 인사들이
실은 중요한 변별점에서 우리 민초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게 우울한 현실이에요. 그들이 우리 정직한 생활형 민초들이 갖고 있는, 정직한 민초 지식인, 민초 생활인들이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관점을 갖고 있다면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안 망가졌습니다. 속내가 다른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심각한 얘기를 드리겠다고 한 말씀이 이런 뜻이었습니다. 일단 북을 보는 관점을 보세요. 북을 보는 관점이 힐러리 클린턴이 2014년에 골드만삭스에 가서 돈 엄청 받고 연설했을 때 내용을 보면 북이 마치 독립적 국가로서 중국 인민해방군과 결합도 있고 많이 유착도 있고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은 북한과 인민해방군을, 중국 인민해방군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고군분투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식의 연설을 해요. 힐러리 클린턴이 2013년 초 국무장관 막 그만둔 직후에. 비슷하잖아요. 조중동 보면 이게 북의 위성국가, 아니 중국의 위성국가고 중국이 차마 못 저지르는 도발을 대행해주는 도발 대행업체다라고 조중동에서 글 쓴 적 있습니까? 팩트는 그거거든요. 없어요. 그런 걸 읽으신 적 없죠. 오히려 트럼프 진영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TV 이런 거 할 때 퍽 하고 튀어나온 소리가 뭐냐면 북한 문제는 미중 관계의 부분 집합이다. 북한은 중국의 위성국가, 베셀 스테이트다. 이런 얘기를 퍽퍽 질러요. 그게 전 진실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진실이라고 볼 때 지금 김정은이가 왜 미사일 한 방 못 가고 핵 한 방 못 가고 트위터 한 방에 쪼르르 기어 내려오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미중 전쟁이 언제 본격화됐냐면 싱가포르 때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5월, 6월부터 그게 본격화된 거예요. 처음에 300 몇십억 불 그 관세 적용된 게 7월이에요. 발효가 된 게. 그로부터 지금 1년이 지나고 나서 중국이 완전히 무력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안전놀이에요. 그냥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움츠고 딱삭할 수가 없다고요. 이 관점에서 보면 북의 지금 입장이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 관점에서 안 보고 마치 북한이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상당한 독립성을 가진 하나의 체제라고 보면,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면 쟤들 뭐 적당히 그냥 핵 인정하고 어떻게 봉합해야지 이렇게 이제 떠들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확 갈려요. 북을 뭘로 볼 거냐. 제가 왜 도발 대행업이라고 부르냐면요. 북의 미사일, 북의 핵 기술 이런 것들이 막 수출되거든요. 중동으로. 중국은 그걸 못하잖아요. 중국이 못하는 짓을 북한이 대신해주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가서는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미 중국 무력화가 어떤 임계치 넘었다. 그래서 북한의 급현사태 나서 미국이 접수하러 들어가도 중국이 심각하게 못 깨길 거다.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든지 그런 상황이 이미 됐다. 근데 그런 얘기를 짐작이든지 추정이든지 하는 조중동이 없잖아요. 중국이 무력화되어 있어서 북한 급현사태 때 미국이 접수하러 들어가도 중국이 못 깨긴다는 얘기를 조중동에서 전 한 줄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심각한 얘기를. 그 다음에 북을 신정 종교국가다 이건 theocracy. 그러니까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신정 종교국가고 이건 김일성 영세교고 전체주의 사교고 따라서 얘들 입장에서는 모든 사교가 그러하듯 외부 세계를 악마화시키는 거거든요. 외부가 악마이기 때문에 우리 똘똘 뭉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교라는 소리는 뭐예요? 모든 종교는 상징물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건물에서 십자가 떼내고 찬송가 떼내고 성경책 떼내고 나면 이 건물 뭐 남습니까? 흉측한 콘크리트다 말이지. 십자가와 찬송집과 성경과 말씀에 의해서 이 건물이 이 건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은 얘기잖아요. 북이 만약에 사교라면, 종교라면 거기 상징물이 뭐냐면 강성대국 핵미사일이에요. 그거 내려놓으면 김일성 그거 교주 아닙니다. 강림하신 메시아예요. 그래서 절대 북한 부르실 때
세습 봉건왕조 부르시면 그건 봉건왕조를 모욕하는 거예요. 어떤 봉건왕조도 저렇게 흉악한 적 없어요. 그 다음에 교주라고 부르시면은 그건 김일성이네를 모욕하는 거예요. 김일성이네는 인간으로서의 교주가 아니에요. 영생하는 신이에요. 하나 퀴즈 내드릴게요. 북한에 이때까지 주석이 몇 명이었게요? 한 명이요. 김정일도 주석 칭호 안 썼죠? 김정은도 주석 칭호 안 쓰잖아요. 위원장, 뭐 군사위원장 이런 칭호 쓰잖아요. 최고사령관. 왜 주석이 하나냐? 영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메시아께서, 민족 메시아께서 영생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회 정치적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 사회 정치적 생명이라는 무슨 개념이냐면 개인이라는 생각, 나라는 느낌, 그 다음에 나의 생물학적 요 목숨줄, 이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 인간한테 의미가 있는 거는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에 이바지하고 그거 하는 그 측면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를 들면 어떤 인간이 반동분자예요. 그러면 그 인간을 돌로 때려 죽이는 행위는 생명을 멸하는 행위가 아니라 엄청나게 생명 친화적 행위예요. 왜냐면 그 인간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해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생물학적 생명을 돌로 때려 죽임으로써 사회정치적 진정한 생명의 생명다움을 복돋은 거가 되는 거예요. 끔찍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 얘들의 종교 상징물은 핵과 미사일이거든요. 그럼 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얘들이 내려놓고 민족 메시아로 계속해서 민족 메시아를 해먹을 수 있냐? 못 해먹습니다. 존재 이유 끝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핵미사일 내려놓고 개혁개방을 가면서 동시에 민족 메시아를 유지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국회에서 만든 그 보고서의 초벌구가 엉터리고요. 그래서 이른바 전향했다고 알려진 김영환이 까라고서 자한당 입당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김영환이 그 일파가 탄핵에 찬성했던 일파고요.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걔가 작년 싱가포르 회담 때 걔네 일파가 김일성 계몽 군주론을 떠들고 다닌 일파입니다. 김일성 계몽 군주론을. 그러니까 김정은 계몽 군주론.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내려놓고 여전히 민족 메시아 김일성 영생교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이걸 떠들고 다녀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문재인 586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보다 훨씬 심각해요, 상황이. 이런 심각한 위기중중한 상황에서 우리 순진한 자유 애국 성향의 민초 시민이 뭐 할 수 있냐, 뭘 해야 함정에 안 빠지냐, 이런 이제 고민들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북한은 체제 해체 상태입니다. 주민의 80% 이상이 배급이 없는 야생 상태에서 생존한 지가 거의 20년이에요. 통치자금까지 고갈해서 이제 갈 길이 없죠. 이제 북한 얘기를 했고요. 아까 제가 몇 가지 징표에서 제일 처음에 북한을 보는 이런 관점을 자한당이 갖고 있을까? 조중동이 갖고 있을까? 안 갖고 있어요. 자한당 아직 부족해요. 자한당은 의원 성격마다 다른데 저렇게 깊은 관점에서는 없고 그냥 제대로 안 되라는 그런 반공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저 깊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또 많지 않아요. 미중 전쟁 역시 마찬가지죠. 이거 무역 적자에 관한 전쟁 아니고요. 기술 패권 전쟁도 아니에요. 지정학 패권 전쟁도 아니에요. 허슨 연구소에서 작년 10월 4일에 마이크 펜스가 한 연설을 보면 미국 독립선언문 생각이 나요. 미국 독립선언문 전문을 읽으면 앞에 우리는 서문만 가지고 독립선언문이라고 흔히 하는데 그게 아니라 30여 정도 논의에서 우리는 왜 영국 왕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가? 우리는 왜 영국 왕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가? 그 이유와 근거를 한 30여, 수십 개를 들어요. 질의할 정도로. 펜스 글에 보면 우리가 왜 중국을 공격하고 중국을 고립화시키고 신냉전, 그러니까 중국을 봉쇄해야 되는가에 그 이유가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한 40분짜리 연설에서. 그러면 약간 펜스가 부통령이 한 연설 아니에요. 천만에요. 백악관 떠 있고요, 원문이. 야, 백악관에 그럼 부통령이 뭐 연설하시면 떠 있을 수 있지. 천만에요.
미국을 움직이는 숨은 손 중에 하나가 그 헤리티지 재단을 만든 퓨러라는 사람인데, 퓨러 할아버지가 작년에 왔었거든요. 작년 말에. 퓨러가 자기 여기서 서울서 연설할 때 미국의 입장은, 올해 초에 갔었구나. 미국의 입장은 작년 10월 펜스의 허슨 연구소 연설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게 펜스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그 진영 전체의 관점인 거예요. 진영 전체. 그래서 결국 그걸 보면 그건 뭐냐면은 세계 질서를 파괴하는 행태 자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미국이 공격하는 거예요. 중국이 세계 질서를 파괴하는 행태,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중국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이게 맞는데,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지배하는 내부식 민지 기반, 제가 내부식 민지라는 건 제가 만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한 국가 안에 어느 지역은 영아 사망률이 1000명에 3명이고 어느 지역은 영아 사망률이 1000명에 73명이에요. 그럼 그게 같은 국가입니까? 한 국가 안에 어느 지역은, 해안 지역은 국민소득이 평균 17,000불이고 연, 다른 지역은 국민소득의 평균 연 2,500불이에요. 여러분 이게 같은 국가입니까? 중국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륙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 해안으로 나와서 취업하겠다고, 저게 농공이죠. 오케이, 농공이요. 이게 법률적 지위가 뭐냐면 불체 외노자랑 같아요. 그래서 노동운동을 한다든지 입 바른 소리를 하거나 시위를 하면 잡아가서 처벌한 다음에 고향으로 보내요. 불법 체류자니까. 그러면 남녀 농공끼리 눈이 맞아서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 그 애의 신분은 뭘까? 역시 불체자예요. 그래서 애가 공립학교를 못 가요. 제가 2016년 기준 심천, 그 홍콩 옆에 심천 배후도시가 동관이죠. 세계 플라스틱 사출의 성지. 동관에서 딱 보니까 그때 불처의 외노자끼리 맺어진 커플이 낳은 자식을 공립학교에 보내려면 한화 400만 원 들더라고요. 뇌물로. 그럼 이게 이게 내부식 민지죠. 그리고 국가자본주의죠.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결정하는 대로 모든 자원이 집중돼서 운영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국가자본주의예요. 박 대통령의 위대한 점은, 부산에 왔으니까 그 얘기 좀 할게요. 부마 사태 때 혹시 플래카드 기억하세요? 유신철폐가 아니었던 거 기억하세요? 남포동 나왔을 때 플래카드가 부가가치세 철폐하라요. 78년인가부터 그게 현실화됐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열을 받아버렸다고요. 10%를 뺏기는 것 같으니까 정부에. 부마 때 메인 플래카드가 유시철폐가 아니라니까요. 부가가치세 철폐하라. 박 대통령은 자기 정치 생명을 내놓고서 자기가 만든 국가자본주의를 시장 질서로 바꿔오는 결정을 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79년 1월입니다. 그때 용어로 안정화 정책이에요. 그 블루프린트를 돌아가시던 해에 계속 했고, 그 다음에 그걸 지켜서 더 열심히 한 사람이 전두환이에요. 제가 저희는 아시지만 제가 보통 빨갱이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북한 쪽 빨갱이가 아니라 진짜 막스레닌주의 빨갱이로 12년을 감옥을 도작거리면서 살은 놈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두환이 박통이 만들었던 시장 중심 정책을 실현했다라는 거, 그건 인정해야 되고, 그게 어마무시하게 잘 실현한 충실한 역할을 한 거다라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거. 근데 그때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국가가 다 경제에 간섭해서 쥐고 흔드는 거 그만두고 이제 시장 논리로 가야 돼 라고 결정했을 때 우리의 국민소득이 1,500불이 안 돼요. 그때는 시장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그때가 언제야? 돌이켜보면 그게 1989년 천안문 때예요. 천안문 때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국가경제 쪼물락거리던 손모가지 털어버리고 그걸 시장 중심으로 이행을 시작했어야 돼요. 그걸 30년은 안 해온 거예요. 그럼 이제 괴물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중 전쟁은 결코 봉합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끝까지 갑니다. 단지 계속 확전만 하면 전 세계적인 재앙이 오니까 페이스 조정은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천 몇백억 불에 25% 때려놨는데 관세 고规模로 유지해서 한 6, 7개월 가요. 또 한꺼번에 확 안 가고 금융제재 이런 건 좀 자제한다고요. 충격이 크니까 골병 들게 하는 거예요. 뼈가 우리가 공국 구울 때 저기 가스레인지 불 죄송합니다 이건 말로 이빨 올려가지고 다 홀랑 날아가게 구워요. 굽고 물 적당한 상태로 해서 밤새 구우잖아요. 그래야 뼈가 녹아나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저거 그런 방식이고요. 이거 뭐 신강 얘기 잘 아실 텐데 한마디로 하면 이들이 어느 정도 민족 말살을 하냐면 중국 전체의 유치원 증가율이 8%인데 신강 지역이 82%고 신강 지역 안에서 위구르 지역 유치원 증가율이 148%고 이 중에 상당수가 기숙형이에요. 애 때부터 부모로부터 떼내갖고 딸을 교육시키겠다. 이 정도로 악랄해요. 한 100만 명이 지금 세뇌 수용소에 가둬져 있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외신 보도예요. 믿을만한 BBC 같은. 그 다음에 사람 일거수일투족이 다 CCTV나 이런 걸로 컨트롤되고. 부모가 시내 교화소에 다녀오면 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 어딨나요? 내 어딨나요? 아까 얘기. 이런 부모가 한두 명이 아니라. 그럼 트럼프는 무슨 게임 하고 있는 거냐? 어느 사슬고리든 어느 고리든 먼저 터져 나가라 이거예요. 장력 계속 당길 테니까. 그 중에서 제일 노림수의 고리가 두 군데죠. 극단적으로 터져 나가. 하나가 북한이고 하나가 홍콩입니다. 지금 홍콩 일요일날 유혈 사태로 번져갖고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거죠. 이제 아파질 거예요. 사람들도 뼈 많이 죽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됐던 홍콩, 타이완, 그 다음에 신강, 티베트 이런 그 완차이나에 반대하는 요 지역이 됐던 이란이 됐던 베네수엘라에 지금 500억 달러가 600억 달러 물려있거든요. 중국이.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도와준다고 그렇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질렀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을 골탕 먹일 수 있는 일에는 돈을 다 질러요. 그 짓을 해왔다고. 그러니까 이 사슬 놓고서 당기고 있는 거 최대 압박으로. 제가 말하면 제 보고하면 홍콩에서 터지고 북한에서 터져요. 저 사슬이. 어디서 터지든 중국한테는 치명적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한테 야 너 까불지 마. 그래야 계속해서 장력을 사슬 당기는 걸 계속 압력을 높여갈 수 있잖아요. 장력을. 중국에 함부로 무한해도 못하게. 그게 바로 이번에 7월 4일 그 독립기념일 날 이게 독립기념일 날 대통령이 저기가 내셔널 파크이죠. 워싱턴 DC 가는 그 네모난 연못 있고 저기 첨탑 있고 하는데 저기서 독립기념일 날 대통령이 연설한 건 68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6.25 전쟁 한참이다 1951년에 트루만이 연설했었고 요번에 트럼프 68년 만에 연설했는데 저 연설이 한 40분 되는데 그 중에서 30분 정도가 군부대 하나씩 불러내갖고 미국이 우주군 창설 지금 준비 중인데 우주군 아직 안 하고 5군이거든요. 육해공, 해병, 해안경비군 5군씩 하나씩 불러낼 때마다 각기 이렇게 비행기 몰고 나와서 이렇게 이건 아마 제 기억에 이 장면은 그 해군 불러냈을 때 그 항모에서 뜨는 F-35 와서 한 거고 공군 불러냈을 때는 B-2랑 F-22 랩터가 나왔고요. 육군 불러냈을 때는 아파치 헬기 나왔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그 미국 군 역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요. 거기에는 그 얘기 중에 메가더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그리고 6.25 전쟁 때 그 아무것도 아닌 산이에요. 철원에 있는 그 연천에 있는 300m니까 거기는 기본 나가리가 200m는 되는데 안에 해발 300m짜리 산이니까 압동산이죠. 그거 하나 중국군이랑 그 물고 물리느라고 미군이 500명인가 죽은 산이 있거든요. 그 포착힐
근데 나중에 휴전될 때 보니까 이제 그 전략적 가치가 없어서 거기 떼져버렸어요. 그 폭착의 얘기가 계속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날 행사의 키 컨셉은 뭐냐면 무력으로 중국한테 시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한 그 사슬을 지금 너희 경제가 먼저 빠개질 거냐, 북한이 먼저 빠개질 거냐, 홍콩이 먼저 빠개질 거냐, 이란이 먼저 자빠질 거냐, 베네수엘라가 먼저 자빠질 거냐. 내가 지금 사슬을 계속 당기고 있는데 장력을. 이제 1톤 장력 걸었고 2톤 장력 들어가고 이제 3톤 장력 들어가는데 너 이 장력 기분 나쁘다 그래서 머리 내고서 까불어 그럼 너 죽은 거야. 이 메시지예요. 제 눈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자, 그럼 미국 수도시 이런 일이 왜 발생했냐? 어떻게 돼서 트럼프라는 해괴한 인간이 튀어나와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우선 이게 0이라고 한 이게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각성이 선행을 해요. 권력에 앞서서 정신이 먼저 앞서야 돼요. 미국의 역사가 길어요. 굉장히 깊은 각성이 선행하는데 1950년대인데 그 제가 러셀 커크인데 그 미국 사람 러셀 커크 대신에 러셀 커크보다 한 20년 더 아래 영국의 보수 물결 각성을 시작한 현대 영국 보수주의의 핵심 지도자 로저 스크라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사람은 이제 1968년에 젊은 시절에 파리에 가서 프랑스 친구들하고 이제 시내를 구경하고 다니는데 파리 68혁명이 뻥 터진 거예요. 애들 막 다 불살르고 태우고 부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쇼크를 먹은 거예요. 특히 언제 쇼크를 먹었냐? 여기도 그런 경험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자기가 친구라고 여겼는데 물어보니까 이놈들도 저기 있는 저기서 화염병 던지고 벽돌 던지는 놈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친구도. 그러면서 그 사무치는 각성에 이른다고요. 이 태극기 든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 어르신들 많이 하거든요. 내가 자식이라고 여겼는데 나랑 생각이 달라. 내가 친구라고 여겼는데 나랑 생각이 달라. 내가 쓸만한 괜찮은 사회적 지식인이라고 여겼는데 근본적인 점에서 나랑 생각이 달라. 그런 고립감. 그게 각성의 징표예요. 이 글을 여기서 중간중간을 탄핵에 관계된 글로 문장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순간 나는 저들과 반대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 눈에 그들의 모습은 무질서한 폭도로서 지멋대로 사는 중산층 깡패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과 함께 움직이는 내 친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무엇을 이루고자 함이니? 라고 물었다. 그들의 답은 웃기는 최태민 악령설 개소리뿐이었다. 나는 내 친구들의 말에 구역질을 느꼈다. 그때 그 공간에서 나에게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믿음이 찾아왔다. 그 순간 나는 보수주의자가 됐다. 나는 세상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싶다. 똑같잖아요. 저희들이 겪어온 그 2, 3년간에 겪어온 경험하고 똑같은 경험의 순간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단어 두세 개만 바꾼 겁니다. 저게 시작점이에요. 저게.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서양이나 그러니까 서유럽이나 미국이 언제부터 저렇게 크게 망가졌나?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마약의 역사를 보시면 알아요. 지금 서유럽에 가면 헤로인, 코카인 범람해 있고 미국 가면 특히 코카인이 범람해 있는데 그러면 헤로인이나 코카인이라는 마약이 언제부터 이렇게 범람한 거야? 의외로 최근입니다. 1980년대입니다. 70년대 말 80년대. 불과 한 40년밖에 안 돼요, 이게. 이렇게까지 망가져. 그러면 마약이 그렇게 범람을 하려면 그 선행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는 월남전이었고요. 그 다음 68년부터 시작되는 이 해체인데, 이 해체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60년대가 되면 사람들, 이제 빨딱한 놈들, 우리 알아요. 이게 공산혁명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놈들이 이제 혁명이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권력을 잡는 게 혁명이 아니라 부수는 게 혁명이다 이거요. 그럼 권력을 잡든 못 잡든 부셔버리면 된다 이거요. 그게 해체예요. 뭘 부수냐? 선과 악의 개념.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의 개념, 그 다음에 진실과 거짓의 구분, 그 다음에 섹스, 가족, 이런 사회의 근본적 가치와 원칙이 무의미하다라고 보셔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이런 식이죠. 야, 그럼 뭐 섹스를 남자 여자끼리만 하란 거 있냐? 남남도 섹스하는 거고 여여도 섹스하는 거지. 그거 다 섹스야 그냥. 그러니까 부부가 꼭 남자 여자만 부부 되라는 법 있어? 남남끼리도 그 민법상 부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여끼리도 민법상 부부 될 수 있는 거지. 너 무슨 촌스럽게 괜히 쓰는 말 있어. 영어로 immature, 비성숙하게, 미숙아처럼. 무슨 남녀간의 결혼만 얘기하냐? 야, 너 무슨 세상에 무슨 선악이라는 게 그렇게 절대적인 게 있는 줄 알아? 엄마 그런 거 없어. 진실거짓? 야, 그걸 사람들이 편의상 만든 그거지. 진실거짓의 구분이 뭐 그런 게 어디 있냐. 시비도 마찬가지고. 야,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야. 근데 저놈 보니까 저놈 자꾸 우파, 개꼴통 보수같이 무슨 자꾸 기준을 생각해. 저놈 극우야. 저놈 파시스트야. 저놈 죽여. 지금 제가 연기한 이게 제도 맞죠? 자기들 논리를 얘기할 때 굉장히 연민과 배려와 따뜻함에 넘치다가 적을 딱 가는 순간 저놈 극우 파시스트 민족 반역자 이적행위자 때려 죽일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PC예요. 해체에 바탕한 PC. 정치 정당성 완장제. 자기들 레파토리를 얘기할 때는 연민과 따뜻함과 공정함과 평화와 민족과 진보를 위장해서 말을 해요. 그러다가 저 같은 유형의 인간, 적을 규정할 때는 굉장히 사나워져요. 이 물결이 언제부터 미국과 서유럽의 정신을 점령했냐? 60년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이게 2017년부터 이 해체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통합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50년 만에. 이건 전 세계에서 저밖에 이런 말 하는 놈이 없는데, 그럼 박성현이가 똑똑해서 이런 말을 지어내서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현대 사상가 200년 동안의 사회사상가 철학자로 5명 꼽으라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3명을 원용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3명의 이름은, 한 명은 에밀 듀르케임, 두 번째는 쉐렌 키에르케가르, 현대 기독교 사상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네 번째는 프리드리히 니체. 3명을 원용하면 지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에요. 일단 이 르네상스 그리고 이어서 종교개혁 이후로 현대문명, 우리가 사는 게 현대문명이라고 불러요. 모더니티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서양엔 근대란 단어가 따로 없어요. 근대란 단어를 만든 건 일본 애들이고, 그 일본을 근대와 현대로 구별하는 거는 일본이에요. 서양 역사학에는 현대 아니면 지금이에요. 지금 시대, contemporary라 그러면 2차 세계대전 후를 지금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살아온 바로 그거니까. 그럼 그 저는 그 지금 시대를 포함한 14세기 이후의 유럽사, 15세기 이후의 유럽사 전체를 서양에서는 모더니티라고 불러요. 현대문명. 일본 애들이 그렇게 보니까 쪽팔리거든. 자기 거 없는 거 같잖아.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야, 우리도 현대 비슷한 거 옛날에 하나 있어서 한 꼭지. 그래서 근대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식 개념이지 개족보예요. 여기 것들 그거 고스란히 베껴다가 국사책 만들고 있어요. 이조 말이 근대였다는 거 아니에요. 조선 말이. 그런 거 없어요. 전통사회든 현대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는 문명이 현대 문명인데, 이게 르네상스 종교개혁 때부터 이 문명의 본원적인 그 무렵부터 이미 15, 16세기부터 본원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이 문명이 뭐냐. 지금 연세 계신 분들은 집성촌 기억하시죠? 네. 대가족 기억하시죠? 문중 기억하시죠? 옛날에 그 동생이 일찍 죽으면 그 큰형님이 내는 대학 못 보내도 조카는 대학 보내는 큰형님이 한둘이었어요. 자기 대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 그런 게 어딨어요. 공동체 다 깨져나갔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공동체가 깨져나간 그 시점이 고속 경제 성장을 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완전히 해체된 상태에서 그 지평에서 살아온 지가 한 30년밖에 안 돼요. 서양은 안 그래요. 그게 언제 완전히 해체되냐면 200년 전에 완전히 해체되는 산업혁명 되면서. 공동체가 완전히 해체돼. 그러면 완전히 공동체가 해체되고 나면 도덕이 해체되는 거거든요. 도덕이라는 건 보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보고 배울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런 데만 도덕이 남는 거지 일반적으로 도덕을 유지할 길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없는데. 그럼 이제 공동체가 없고 도덕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 게임은 무슨 게임이 되냐면 결국은 그 약화된 상태에서 노동이 고급지냐 안 되냐, 분업이 세계화되냐 안 되냐, 소통이 개인화되냐 안 되냐, 여기에 의해서 문명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면세 계신 분들은 벌써 70대 중반쯤 되시죠? 70 넘으신 분들은 너무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 무렵에, 젊으셨을 무렵에 점잖은 집 여자가 할 수 있는 뭐 괜찮은 노동 중에 하나가, 근무지 중에 하나가 전화교환수거나 타이피스트였어요. 그럼 그때 전화교환수 노동 강도를 이거 스위치보드 이거 꼽으면서 그때는 교환기가 인간 손이 교환기 아니에요. 그럼 그 노동 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인바운드 텔레마케터 노동 강도보다 세요. 타이피스트요. 요새 그런 거 시켜보세요. 애들 당장 그만두고 튀어나가지. 내가 나이 마흔에 50개 놀 일 있습니까? 그러고 튀어나가죠, 애들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상황이. 그러면은, 특히, 차라리 공장이나 농장은 나요. 자연이나 혹은 동료랑 같이 일을 하니까. 도시에 밀려 나왔는데 이게 남자 같으면은 그 뭐 사환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성실한 하급 관리자로 크다가 퇴직하면 그 사람의 평생 다룬 건 뭐냐. 그 회사에서 쓰는 서류 양식 20종 다룬 거예요, 평생. 그래서 그거 떼되면은 그 속옷으로 구멍 뚫어서 까만 그 서류 양식 장부 가바 씌우고 그 다음에 그 까만 목군으로 묶고 그 다음에 등 껍데기 하나 씌워가지고 2019년도 매출 원장 써갖고 처박아두고 그거 몇 번 하다 보면 평생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관리직, 단순 서비스직으로 도시로 다 밀려 내려왔다고요. 서양 같으면 그게 언제 그 인력이 최고조에 달한 게 언제냐면 1950년대. 여기서는요 도덕을 지켜내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노동 자체가 무의미해지는데 차라리 공장은 자기 동료애가 있고 앞뒤 돌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차라리 농장은 식물이 자라는 게 보이잖아요. 자연환경이고. 도시로 밀려 내려왔는데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 서비스직, 단순 관리직에 그냥 묶여버리는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에다 대고서 월남전 쇼크 주어지고 이러니까 그냥 한순간에 1960년대 말에 한순간에 다 해체해버리죠. 세상에 선악이 어디냐. 이게 휩쓸어버려. 몇 년 휩쓸었냐? 최근까지 50년 휩쓸었습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을 해석하는 꿀이에요. 50년을 서양의 학계가 그 모양이었다고. 특히 지난 30년 더 지속해요. 그러면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이런 몇 개 학계 빼고 학교에 가서 아무튼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쪽에서 뭐 강의 수강 신청하고 그거 전공한 한국 유학생들은 뭘 배우고 오냐? 해체를 배우고, 해체를.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니까 잘 살아보려고 친중을 하게 되잖아요. 중국을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경제가 고속성장을 해서 가진 게 많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유교에 대한 본능적인 기억이 쇠퇴되니까 햇볕이 그 다음에 야 전쟁 싫지? 전쟁할 수 없잖아. 그럼 떡고물이도 좀 퍼줘야지. 걔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게 햇볕이잖아. 처음에 햇볕은 그렇게 포장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나가서 한반도기까지 가는 거고 태극기 불사르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나라 아까 제가 우리나라 지식층이 이른바 저 사람 같으면 보수고 우파를 해야 되는데 왜 아까 6가지 그런 생각이 없지? 우리나라 지식층이 뽕을 3번을 맞은 거예요. 유학 가서 해체뽕 맞고 왔고 한국 돌아와서 친중뽕 맞았고 살다가 보니까 친북뽕을 맞았어요. 햇볕뽕.
그러니까 머리가 건축이 된 거예요. 영혼이란 머리가.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실천을 할 수 있고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라는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이 판이 뒤집히고 있다고요. 노동이 고급화되고 있어요. 지난 한 20년 이래 특히 PC 때문에. 그 다음에 분업이 세계화됐고요. 이건 WTO 잘 아시고 소통의 개인화됐어요. 이건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내용이랑 직결되기 때문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2010년부터 우리가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면 옛날 매스미디어 환경하고도 물론 다르고 그 다음에 게시판, 인터넷 게시판과도 달라요. 인터넷 게시판 많이들 안 해보셨겠지만 시소, 관리자의 비유장을 거스르면 쫓겨나요. 그러니까 게시판에서 남들한테 좋아요 좋아요 소리 듣고 뜨고 싶으면은 오늘은 게시판 분위기가 뭐야 살펴보고 거기에 입맛에 맞게끔 얘기하는 게 몸에 배요. 근데 거꾸로 지금 카톡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페이스북 그런 식으로 하세요? 트위터 그런 식으로 하세요? 아니죠. 제가 페북이 친구가 5,000명 된 지가 몇 년 되는데 제가 어느 날 인생을 반성해서 나 이제부터 문재인 반대 안 하고 나도 이제 주사파와 문재인 뒤에 서서 편하게 살겠다 마음을 먹고 페북 친구 5,000명을 다 삭제한 다음에 저기 풀픽 사진에 노란 리본 걸려있는 놈들만 전부 친구로 만들었다고 보세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보는 세상은 굉장히 문바스러운 세상을 봐요. 제 페북창에서 보이는 세상은. 이게 개인 관점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죠. 내가 선택한 친구들에 의해서 내가 보는 세상의 모습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핏 생각하기에 야 그러면 다 입장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바로 그거죠.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입장이 뭐가 돼야 되나를 고민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진실에 수렴한다예요. 그걸 누가 얘기했냐? 케르케고르 말입니다. 200년 전에 현대 기독사상의 아버지가 모든 사람이 자기 개인한테 충실해질 때 각각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의 집단이 결국 집합이 결국 진실에 친화적이 돼간다. 그래서 이 개인 관점 소통이 우리를 구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게 없었으면 우리가 조중동 밥 됐고 문재인 밥 됐고 586 밥 된 지 오래입니다. 유튜브하고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카톡이 있기 때문에 쟤들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쟤들한테 저항하는 저항의 고지와 참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된 데다가 노동 고급화됐고 분업 세계화되고 소통 개인화됐고 그 다음에 셰일 혁명까지 완성이 돼서 제가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까 저기서 오는데 목이 말라서 이걸 하나 샀어요. 이 병을 물 채우기 전에 병은 쭈그라들어서 요만하죠. 그걸 만약에 1000개를 큰 라면 박스에다 담아서 성능이 썩음썩음한 타임머신을 타시고 딱 언제 1975년으로 딱 돌아가신 다음에 루이비통 본사를 방문을 하셔서 내가 희한한 물건을 갖고 왔으니까 루이비통 상표 붙여서 우리 한번 이거 가지고 루이비통 저기 그거 한번 합시다. 그러면 얼마 버실 수 있냐? 제가 장담할게요. 최소 100억 버십니다. 왜냐? 이거 1976년부터 나온 물건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석유와 석유화학을 싹 제하고 나면 입고 계신 옷에 한 90%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장판 다 없어지고요. 페인트 칠 다 없어지고요. 시멘트 곡조밖에 안 남을 거예요. 신발도 다 없어져요. 이런 거 다 없어지고요. 근데 이게 언제 이렇게 됐냐? 2차 세계대전 후예요. 제대로 된 금융 사출이 일어난 게 1946년입니다. 그러면 석유에 대한 니드가 폭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미 1950년쯤 되면 미국이 석유 수입 국가가 돼가요. 그럼 이제 갑자기 뭐가 되냐? 이슬람 산유국을 모시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 1972년에 있었던 뮌헨 선수촌 테러, 팔레스타인.
아,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저놈들 죽여라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슬람 산유국들이 딱 스크럼 짜고서, 야,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질이면 쟤들이 불쌍하게 저렇게 단말바적으로 하겠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쟤들 준 국가를 인정해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피엘로가 그래서 그때부터 준 국가 대접을 받아요. 지난 50년 세월은요, 이슬람 산유국을 모시고서 현대 문명이 견뎌낸 세월이에요. 근본 가치부터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런 식이거든. 예를 들어서 요번에 만약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해. 그러면 오펙 이슬람 산유국들 모여가지고, 야, 그 미국에 있는 걔가 좀 싸가지가 없어. 그러면 좀 고생 좀 해야지. 우리 그럼 유가 한 120불 가볼까? 그 다음 주부터 유가 120불. 근데 트럼프가 또 정신 못 차리고 무슨 그 골란고원이 이스라엘 영토라 그래? 야, 저 새끼 저거 정신 못 차렸는데? 야, 유가 200불 가자. 그럼 또 다음 주부터 유가 200불. 옛날 같으면요, 이란 저 정도로 조지면요, 지금 유가 100불 가 있어야 돼요. 제가 요새 안 따져봤는데, WTI 유가 지금 50몇 불일걸요? 이란 조직이 전보다 유가가 더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야 비로소 미국 주도 석유 안보 질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거칠 게 없는 거죠. 이 거칠 거 없는 힘을 가졌는데 중국이랑 미봉에 김정은의 눈치가 웃기지 말라 그러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글을 써제끼고 정치를 하고 있는 자한당 지도자들과 조중동은 뭐냐 이거예요. 너희 정체가 뭐냐? 바보냐? 문재인 간첩이냐? 배부른 기득권이냐? 아니면 아예 평양 간첩이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로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국내가 아니라 문명적 변화랑 맞물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제가 이제 한 15분만 더 할 수 있나요? 예. 대한민국 지금 문제가 뭐냐면 폭도 아니면 수구예요. 방국계나 끼는 사람들은. 문재인 586은 폭도고, 조중동이나 이쪽은 수구고, 자기 수구 기득권이에요, 그냥. 이게 저는 냉정하게 요새 그렇게 판단해요. 제가 이거를 제가요, 감옥에 갔다 왔잖아요. 이제 탄핵 직후에 한 100일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김무성이한테 사람 보내가지고, 야, 당신부터 좀 탄핵 좀 반성하고 좀 해서 수습해야지. 그러니까 결자해지라고 일 저질러는 놈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청을 안 해, 신청을.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건데, 이게 우리가 그러면 결국 뭐를 해야 되냐면, 결국 이 수구 세력과 종북 세력을 동시에 어떻게 감당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은 없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건 계획이 반드시 외부로부터 온다. 이게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이긴 노선. 우남 이승만은 외교 노선이 아닙니다. 이 사람 외교를 잘해서 독립을 하자가 아니에요. 세계 정세 노선이에요. 뭐냐면 그 사람 1904년 감옥서 29살 때 지은 그 독립정신에 보면 한국은 영미 중심의 현대 문명을 따라가야 된다는 게 그 책의 핵심 코어고요. 1920년경부터 내놓고서 그때는 일본이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에요. 세계 제1차 세계대전 때는 1918년에 끝난 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승전국이었습니다. 영미편이었거든요. 기세가 등등한 상태인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일본은 성격이 강포하기 때문에 비록 교환해서 지금 현대문명을 장수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저 강포한 성격, 포악한 성격 때문에 결국 영미랑 충돌하게 되고 나서 세계대전 벌어지면 그때 우리 독립의 찬스가 온다. 그 사람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1904년부터 4년 만에 대한민국 건국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롱샷을 빵 때려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뭐냐? 이거 미중전쟁 끝까지 간다. 그리고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 해방, 자유조선의 건국 온다. 그게 내일 올지
1년 후에 올지 저는 사실 1년은 안 넘길 거라고 보는데 너무 조여나갖고 이제 요번에 북한을 세계 은행망에서 퇴출시켰잖아요. 그거 국방수권법안이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발효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북한 사람이나 북한 기업, 북한 정부를 위해서 은행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모든 은행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대상이에요. 그게 무슨 일반 가족 송금이건 뭐든 간에. 그러니까 걔들은 바깥으로 돈을 주고받을 방법은 이제 금이나 달러나 위안화밖에 없는 거예요. 캐시로 들고 다녀야 돼. 그럼 사고 나죠. 반드시 사고 나죠. 가끔 튀는 거죠. 중간에 심부름하는 놈이. 그럼 누가 정직하게 그걸 심부름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도 뭘 믿어야 되냐? 지금 우리 사회의 위기의 뿌리, 결국 이거는 지식층의 위기고 그 뿌리를 보면 미국과 서유럽에서 시작된 해체뽕, 그 다음에 미국의 중국 대탄트에서 시작된 친중뽕,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시작된 햇볕뽕까지 세 개 뽕이 연달아 맞아져가지고 머리가 건조게 되고 심장이 영원히 문드러져 있는 건데 이게 우리가 이제는 그게 거꾸로 외부에서 계기가 올 거다. 그걸 믿고 그 다음부터 아주 제대로 준비를 해야 돼. 뭘 준비를 해야 되냐? 씨앗을 준비를 해야 돼요. 씨앗이 뭐냐? 이게 지금 사바나 기후인데 이게 건지고 이게 우기예요. 둘 사이의 날짜 차이가 며칠이 10일밖에 안 돼요. 기후가 바뀌면 씨앗과 그 묘목이 그냥 하루아침에 천지를 바꾸는 거예요. 그걸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그냥 발 댕댕댕댕 굴러시기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교집합을 노려야죠. 제가 저 전략을 세워줬는데 저는 별로 덕을 못 봤어요. 박근혜 정부 때 전 청와대에서 음해를 3번 당했었습니다. 저는 그 양반 덕 본 거는 탄핵으로 감옥 들어가서 덕 본 거예요. 그 전에 저 같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하게 취급했었어요. 이 바닥에서. 이게 2016년 12월 대선, 2012년, 죄송합니다. 12월 대선 전략이 뭐였냐. 예, 12년입니다. 그때 제가 9월 달에 이제 안철수 막 나온다 그럴 때 2012년 9월 달에 안철수 나온다 그럴 때 제가 A4 우리 2장에다가 써서 누구 통해서 보낸 게 있어요. 뭘 보냈냐. 당신은 무조건 3파전 된다고 생각하고 게임 뛰어라. 3파전이 된다고 생각하고 게임을 뛰면 고유표 40표만 구축하면 된다. 고유표, 우리 고유표. 고유표 40%를 구축하면 철수가 20% 가져가고 재인이가 40%쯤 가져간다. 그런데 철수가 제가 중간에 주저앉게 돼 있다. 저건 못 간다. 그럼 중간에 주저앉으면 철수표에서 1, 2%가 이쪽에 더 땡겨올 거다. 그래서 이기는 건 51%와 52% 사이에서 이길 수 있을 거다 그랬어요. 51.6%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3개월 전에 그 얘기가 주요했는지 뭔지 그 다음부터 김종인이 뭐 이상돈이 뭐 이준석이 이준석이 끝까지 달고 다니셨지만 김종인이 이상돈이 이런 애들을 정리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영화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케이스1은 뭐냐? 자한당이 변하거나 제대로 깨질 때. 두 번째는 자한당이 변할지도 제대로 깨지지도 못해서 총선에 필패할 때. 세 번째는 총선 전에 북한 급변 사태로 정치 쓰나미가 전개할 때. 어느 경우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를 찾으면 돼요. 교집합을. 지금 상황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지금 자한당 깨지게 하면서 굉장히 높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이상한 짓을 많이 해나갔고, 저 리더십을 못 담아내요. 지금 자한당 문제점을. 그냥 객관적으로 말해서 저 깨지기 십상해요, 지금. 그러면 자한당이 변하거나 제대로 깨진다는 건 뭐냐면, 이 뭐 탄핵에 찬성했던 안 했던 탄핵 제대로 비판 평가하면서 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처음에 깃발 들고 한 20-30명 튀어나와 버리는 거. 네, 그럼 그게 제대로 깨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돌풍이 일어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애국당 뭐 구리공화당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전혀. 칼라가 다른 얘기. 그러니까 변하거나 제대로 깨지는 수가 있고, 아니면 그러지 못하고 그냥 지금처럼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빈사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럴 때가 있고. 아니면은, 근데 뭐 그게 어느 경우도 가든 간에 북한에서 급변사태 일어난 정치 쓰나미가 벌어졌다. 올겨울에, 11월에, 12월에. 이러면 또 얘기 또 달라지는 거거든. 그럼 이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공통으로 해야 돼. 어느 경우로 가든. 어느 경우로 가든 공통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진실 존중, 삶에 대한 태도, 인테그리티라 그래요. 관점의 심화, 이건 퍼스펙티브죠. 이건 사상 언어 개념이죠. 그 다음에 지능적 전략,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 이 셋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관점을 우리 자신이 조직화되어야 된다.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여기 계신 분들 작은 숫자 아닙니다. 회비내는 40명, 50명, 100명, 1000명 절대로 작은 숫자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회 랭귀지를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죠. 교회는 덩치가 워낙 크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세속 랭귀지를 쓴다, 비종교적인 언어를 쓴다 이러면은 절대로 1000명 단위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제가 제일 전국적으로 큰 조직인데 회비를 내는 분들이 한 1500명 되고 제가 회비로 걷는 돈이 한 달에 한 2500쯤 돼요. 그러니까 경상성으로 걷는 돈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단체에서는 급여를 안 받아가는데 저는 세뇌 탈출로 그냥 제 수입하는데 단체로는 사람을 기르고 프로젝트를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500 한 달 돌아가니까 그게 안정화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 회비냐는 뭐 1000명, 2000명 뭐 이런 숫자가 절대로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직이라는 게 뭐냐? 지속적으로 학습을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게 조직이다 이거예요. 제가 좀 다치가 비유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교회라는 조직에서 성경 없애버리고 설교 없애버리고 찬송 없애버리고 기도를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교회에 헌금 내는 걸 없애버려요. 그럼 교회라는 조직이 형성됩니까? 앞에 4개가 지속적 학습이거든요. 뒤에 게 정기적 회비. 인간이 만든 조직 중에 제일 무서운 조직이 교회 조직이잖아요. 종교 조직이잖아요. 거기 저거 딱 저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초 시민, 자유시민들이 조직을 만든다 그러면 딱 2가지 신경 쓰시면 돼요. 어떻게 학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가끔 불러서 뭐 한 달에 한 번 뵌 것 같은 사람들 말 듣는 거, 이건 지속적 학습이 아니라 간헐적 학습이죠. 지속적, 반복적으로 어떻게 학습을 공유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어떻게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할 수 있지? 자, 이런 그룹들이 작게는 50명, 크게는 200명, 300명, 1000명 이런 그룹들이 만들어졌다. 어떻게 연계할 거냐? 연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부 멤버십을 털어서 한 단체를 만듭시다 그러면 속으로 다 팔짱 끼고 웃기네 그래요. 내가 너 어떻게 믿고 전부 자기 영역, 자기 도메인, 자기 나와바리에서 그 피땀 흘려서 만든 건데 내 멤버십 다 털어놔갖고 하나 큰 거 만든다고? 죽 서서 개줄 일 있냐? 내가 널 어떻게 믿고?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그거잖아요. 그 인간이란 동물이 원래 그런 동물이거든. 그러면 털어서 큰 집 안 짓고 어떻게 연계할 수 있냐? 이 게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고민을 한 1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계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광훈 목사님을 만났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무슨 뭐 사람들이 학습하는 뭐 국민 아카데미 이런 걸 만드시고 목사님이 이제 이 IT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IT에서 20년 반 먹고 저기 서비스 쪽에서 그래서 목사님 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 별로 접수를 안 하더라고요. 그 혼자서 고민을 계속했어요. 그 다음에도 제가 그 당시에 목사님한테 드린 말씀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씀이었고 저는 이제 그 화두를 갖고 고민했어요. 고민 시작한 게 한 1년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거 이렇게 하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도달한 게 작년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거 누구한테 뭐 하소연도 못하니까 혼자서 얼레벌레 이렇게 좀 해서 이제 했고 누난이라는 서비스를 준비를 했는데 얘는 그러니까 운영을 누가 하냐? 이선본 역사문화센터가 운영을 해요. 서비스 운영은. 기본적으로 뭐냐? 우리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 번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근데 유튜브에 번역이 붙으려면
처음에 오리지널 게시자가 제3자 번역을 허락을 해줘야 돼. 근데 99%는 허락을 안 해놔요. 그 다음에 허락한 경우라도 제3자가 번역을 제출하면 심사에서 반영되는데 하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 번역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일본의 아베가 후지 TV에 나와서 뭐라고 했다는데 내가 그거 생생한 한 20초 보고 싶어. 누구한테 말 듣기 전에 트럼프가 뭐라고 했다는데 내가 보고 싶어. 트럼프 몇 명 있다고 죄송합니다 말이 오면서 미 하원 의장 민주당 낸시 펠로시가 뭐라고 했다는데 내가 그 좀 보고 싶어. 번역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저기 청년 보수 뭐 칸덴스 오웬스라고 걔 거의 기독교적 간증과 보수주의 철학을 섞어서 아주 눈물 빼는 강연을 한다는데 그 사람 한번 보고 싶어. 무슨 얘기 하는지. 한국에서 나오는 유튜브 내용보다 훨씬 좋은 유튜브들이 천지사방에 깔려있거든요. 여긴 기독교니까 또 그것도 있잖아요. 저기 뭐야 저것도 많이들 관심 있으시잖아요. 홈스쿨링. 그러면 홈스쿨링을 위해서 어린애들을 위해서 영어 챈트 노래 부르는 거 영어 그거 좋은 유튜브 가지고 밑에 한글 자막 달아서 애들 좀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이 번역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하이라이트죠. 야, 나 유시민이 그 떠드는 거 알래요? 나 꼴 보기 싫은데 걔가 그걸 한 거 있다며 무슨 말 그거 15초만 좀 보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은 뭐 링크 찍어서 보내주면서 여기 몇 분 몇 초 이렇게 해서 카톡으로 쉐어링 하잖아요. 이건 효과적으로 할 길이 없냐. 그 다음에 트럼프가 아까 한 그 행사에서 야 거기서 폭차필 거론한 부분 20초만 내 듣고 싶어. 그러면 하이라이트의 번역이죠. 원단은 다 뭐냐? 유튜브 컨텐츠예요. 무슨 얘기냐? 어떤 사용자가 이 서비스에 들어와서 유튜브 전체도 볼 수 있고 이 서비스 안에서 이렇게 가공된 것들도 번역자들, 번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번역해 놓은 거, 하이라이트 제작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이라이트 제작해 놓은 거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일단 사용자 관점에선 컨텐츠에선 그래야 된다. 두 번째, 이게 조직이랑 관계가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커뮤니티를 열어서 저희 갤러리라 그래요. 우리 최초원장님 열어서 갤러리를 열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부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갤러리를 열어서 여기 멤버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그 다음에 이 멤버들한테 이 갤러리 멤버들한테 오늘은 이거 보세요, 내일은 저거 보세요 하고서 컨텐츠를 추천을 해요. 지금도 하시죠? 카톡 같은 걸로 뭐 보시라고.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는 추천을 되고 나면 시청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누가 갤러리 멤버에 관해서는 갤러리 운영자들이 어느 분이 언제 어디에서 어디까지 봤다가 그러면 이제 이거 중요한데 왜 안 보시냐고 하고 이제 뭐 말하자면 독려를 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조직이죠. 그럼 이게 이제 사이버 아까 혹시 저거 하시는 분은 이제 홈스쿨링 하시는 분은 홈스쿨링용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갤러리를 여시면 되는 거예요. 그 운영자가. 그래서 여기 등록한 사람들 애들이 봤나 안 봤나 보고 너 왜 그거 안 봤어 지금 그 손으로 하는 탐구 교육 그거 저기 뭐야 3학년 20편 그거 집에서 한번 해보고 밑에 좀 쓰라 그러니까 자식이 안 했네. 그 이제 일종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유튜브 풀 전체를 우리들의 관점과 교양을 높이는 소재로 이용을 하는데 우리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외국 것도 누가 번역자가 붙여갖고 번역해서 쓰고 그 다음에 남들 꼴보기 싫은 사람들 것도 혹은 좋은 사람들 거 너무 지리한 거 하이라이트만 따서도 보고 하이라이트에도 번역 붙이고 뭐 이런 서비스예요. 자 그러면 또 여기다가 뭘 할 수 있냐? 이 멤버라 그러는데 갤러리 멤버예요. 누나는 당연히 돈 안 받죠. 그 사용자들한테 그냥 봐주시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죠. 유튜브가 돈 안 받잖아요. 멤버는 갤러리의 회비를 납부할 수 있어요. 아까 CMS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이거를 신용이 간다라고 쓰시면 저희가 8월 초부터는 여기는 해피나눔이니까 CMS뿐만이 아니라 핸드폰 별거 다 되죠. CMS도 바로 돼요. 그러니까 회비 납부 대행을 해드리거든요. 자 그러면 회비를 납부할 수 있으면 조직이 완성됐네요. 지속적
지속적 학습을 하고 회비를 납부했으니까 일단 조직에 꼴이 갖춰진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오늘 이 모임에서 오늘 여기가 이제 부울경 국민감시단, 부울경 국민감시단이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회비 내는 사람이고, 그래도 여기서 10꼭지 추천하면 4꼭지 정도 보는 사람, 회비도 내고 40%는 꼼꼼히 유튜브를 보면서 계속 이 교양과 학습을 높여가는 사람이 부울경 감시단이 1000명을 모았다. 근데 옆에 뭐 예를 들어 부산 이성문이 300명 모아놨네. 또 어디가 또 한 200명 모아놨네. 부산 태극기가. 그럼 이제 세 단체 장이 만나는 거예요. 야, 우리 셋이 모아서 그걸 얘기 뒤져보니까 셋이 힘 합치면은 선거구에 한 200명씩은 만들겠네. 한판 붙자. 그럼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후보를 지지한다. 셋이 해서. 그래서 이걸 내가 뭐라 하면 이걸 그러니까 링크라 그래. 근데 링크가 되는 데는 심판연대 하나만 권한을 가져요. 링크가 되면 심판연대에서는 부울경 국민감시단의 회원은 못 봐요. 근데 통계를 보는 거예요. 몇 분 정도가 있고, 그 중에 몇 명이 돈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주소지가 어느 지역으로 몇 명씩 계시다. 전부 00명.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서 만약에 갤러리가 100개가 모이면 전국적으로 200개가 모이는데 그 갤러리 하나는 평균 멤버가 300명이다. 6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지역도에 몇 명이 되냐? 200명. 그러면 게임이 끝나죠. 그래서 이 링크를 드리는 데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기독교 쪽에 한 군데, 기독교 쪽에 이제 저는 제 좀 초기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 조영목 목사님 쪽, 이 신망이 두껍잖아요. 신용이 높고 조영목 목사님 쪽도 성광 목사님이랑 굉장히 가깝고, 굉장히 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기독교 쪽엔 조영목 목사님 쪽 한 군데, 사회운동 단체로는 심판연대 한 군데, 그 다음에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데 좀 싹수가 있는 정치인들이 그룹을 하나 만들었다. 20-30명이. 그러면 정당 차원에서는 제가 못 믿겠어요. 정치인들이 제대로 활동하는 그룹을 만들었다는 그쪽에 한 군데. 그래서 3군데 정도가 링크를 받을 수 있는. 근데 링크를 받는다 그래도 그 상부가 하부의 멤버를 못 들여다봐요. 통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제가 혹시 좀 생생하게 말씀드릴, 앱은 아직 안 나왔지만 혹시 아시겠지만은 앱 말고 그 모바일 웹, 그러니까 크롬에서도 보실 수 있거든요. 사파리나. 잠깐만요. 이거 한 5분만 더 설명드리면 되는데, 이게 제가 이걸 연결할 줄 몰라서. 그러니까 얘가 이걸 못 받는구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5분만 더 시간을 보이면 제가 이게 뭔지 너무 추상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다시 이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이걸 좀 툴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광고는 이게 지금 서비스는 베타 단계고요. 베타라는 건 서비스 직전에 테스트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도 보이거든요. 가입도 하실 수 있고 그랬는데, 네, 일단 그냥 한번 제가 이 핸드폰 연결이 시원찮아서 여기 일단 여기 이 주소창에서요 www.nonal.com 눈알은 이 사람 눈알의 영어 누나. 네. 그럼 이런 식이고요. 이걸로 보시면은 거의 유튜브랑 똑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 특징이 뭐냐면 이걸 가지고 유튜브를 다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유튜브에서 뭘 검색하고 싶다. 누구 검색해 볼까요? 유튜브에서 백모 새로 탈출해 볼까요? 네. 그럼 이 집 사이트는 유튜브 사이트가 아니라 눈알 사이트잖아요. 근데 백모 세뇌 탈출을 하면 검색을 하면 이렇게 백모 세뇌 탈출 게 다 떠요. 유튜브에 있는 게.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마카파의 정말 2부를 보겠다. 예. 그럼 이게 유튜브가 뜨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이걸 통해서 다 보실 수 있는 게 다 합법이에요. 이렇게 땡겨가서 보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유튜브에서 보고만 하지 뭐 별거 있어? 여기서 예를 들면 아베가 뭐 한 것도 있고 여기서 보면 이제 그 터닝 포인트 USA 칸덴스 OS 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 청년 보수예요. 이 번역이 저희 쪽에서 돌아가는 번역이에요. 근데 싱크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잔뜩 붙었어요. 또 앞으로 지금은 그게 안 돼 있는데 앞으로 뭐가 되냐? 앞으로 뭘 할 수 있냐? 여기서 버튼을 눌러서 내 번역자가 마음에 들어. 그럼 내가 콩을 한 5,000원어치 사뒀다가 100원 모의주기, 콩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뭘 할 수 있냐면 아까 지금 유튜브가 언제 정책이 바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렇게 저희가 땡겨오면 유튜브가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유튜브고요. 여기가 저예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 땡겨오면 광고가 안 실려요. 그럼 백모 입장에서는 만약에 눈알이 너무 많이 퍼져나가서 전체 시청 조회의 3분의 1이 눈알에서 이루어진다면 저는 하루 종일 눈알 욕을 하고 다녀요. 왜냐? 수입이 3분의 2밖에 안 남았잖아. 월 300만 원 벌더니 200만 원밖에 못 보니까 당연히 주둥이가 이만큼 튀어나와서 욕을 하고 다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유튜버들은 여기 그 눈알하고 계약을 하면 여기에다가 또 떠요. 그래서 이 유튜버한테 콩주기, 그러니까 광고에서 수입이 빠지는 거를 벌충을 해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원래 이걸로 보여드려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번역 붙은 것도 볼 수 있고,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이라이트 아까 짧게 돌아가는 것도 볼 수 있고, 하이라이트에 번역 붙인 것도 볼 수 있고,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갤러리랑 연관돼서는 만약에 우리 남 목사님이나 이제 추충래님이 갤러리를 여신다. 부울경. 그러면 이걸 통해서 멤버들을 모아서 멤버들한테 매일 추천하는 동영상을 올리고 그 동영상을 멤버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를 모니터링 하셔서 학습 지도를 해 주실 수가 있고 멤버들은 갤러리에 회비를 낼 수가 있고 저희 누나에서는 회비 많이 안 띄어요. 그 금융 비용 외에는 안 띄어요. 접수 대행을 해드리고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갤러리 입장에서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18년대랑 사회적으로 연결하고 싶어. 아니야, 우리 기독교 쪽으로 연결하는 게 더 갈라요, 정확해. 오케이, 그러면 기독교 쪽에 지금 이름은 이제 김철홍 교수, 김승욱 교수, 그 다음에 이혁주 목사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지금 이름을 고민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칭 하나님과 나, God and me 라는 그런 이제 그 큰집 갤러리가 있으면 큰집 갤러리랑 링크를 시켜버리면
한 집에서는 여기 부울경 쪽에 사람들 하나하나 명부는 못 보지만 부울경의 통계를 볼 수 있다고요. 멤버가 몇 명이고 어디에 각각에 몇 명씩 살고 계시고 어느 정도 활성화돼 있고 이 통계를 보실 수 있다. 그러면 그쪽 그 하나님과 하나 쪽에서는 만약에 이런 집단이 전국적으로 만약에 2,000개가 있다. 근데 하나당 평균 360 된다. 60만 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는 순간 꼭 부산에만 멤버 가지실 필요도 없어요. 전국구로 가지셔도 돼요. 심지어는 전국구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가지셔도 돼요. 어차피 유권자들은 다 있어요. 다 돼요. 미국도 유권자고 일본 유권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이런 큰 판에서 놀아야 되지 않나요? 여기 딱 하나 문제는 있어요. 첫째, 이 서비스 전체를 운영하는 누나리라는 놈들 믿을 수 있냐? 그거는 튀어나오면 백모 저놈이 저 데이터 갖고 어디 가서 팔아먹지 않겠냐? 그거 의심하는 거고. 저희 쪽에서 한글 서비스 총책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아이디어가 저한테서 나왔어요. 제가 업체를 끼고서 특허 출원하고서 했기 때문에 한글 서비스 총책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놈이 가서 데이터 이상한 짓 안 할 거냐. 두 번째는 혹시 이제 저쪽 하나님과 나 쪽은 믿을 수 있는데 사회 쪽으로 만약에 링크를 걸었다 하나 심판인데 그러면 걔들이 장난치자. 그거는 이제 장난 못 쳐요. 시스템상으로 장난 못 쳐요. 링크 걸린다. 좀 정신 없었지만 조금 감각은 오세요? 예. www.nunar.com에서 좀 놀아보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떠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